강원도의 하늘은 그날따라 유난히 맑았다. 비단처럼 얇은 구름이 멀리 산등성이를 천천히 스쳐 지나가고 지평선 너머 황금비두로 물든 논밭이 수확을 앞두고 일렁였다. 청와리 농촌 마을로 향하는 국도를 따라 한 대의 검은 SUV가 고요하게 달리고 있었다. 이른 아침부터 정적에 쌓인 풍경을 가로지르며 차는 묵묵히 나아갔다. 뒷좌석에 앉은 이는 바로 윤미나. 언론에서 대한민국 자수성가의 상징이라 불렸던 여성이었다. 선글라스를 벗은 그녀는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냉철하고 세련된 눈빛 속에서도 지금은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감정이 스며들고 있었다. 청와리, 그녀가 태어나 자라고 조용히 떠났던 그 마을에 발을 디딘 것은 10년이 넘는 세월 만이었다. 미나 씨, 마을까지는 약 30분 정도 남았습니다. 운전석에 앉은 전담 기사 강 씨가 조용히 말을 건넸다. 미나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다가 갑자기 말했다. 강 기사님, 오늘은 예전 흙길로 들어가고 싶어요. 어릴 때 항상 그 길로 다녔거든요. 강 기사는 잠시 놀란 듯했지만 곧 대답했다. 네, 마을 입구에서 내려드리겠습니다. SUV는 포장된 도로를 벗어나 울퉁불퉁하고 좁은 흙길로 방향을 틀었다. 양옆으로는 익어가는 벼가 출렁였고 열린 창틈 사이로 달콤한 논내음이 차 안으로 스며들었다. 미나는 저도 모르게 눈을 감았다. 그 향기는 어린 시절의 냄새였다. 들판을 뛰어다니던 오우들, 매미 소리, 그리고 멀리서 들려오던 어머니의 저녁밥 부르는 목소리까지. 마을 어귀에 도착하자 미나는 조용히 말했다. 여기서부터는 걸을게요. 너무 오랫동안 잊고 있던 공기를 오늘은 다시 마시고 싶네요. SUV는 갓길에 멈췄고 미나는 조심스럽게 차문을 열었다. 날렵하고 광택이 반짝이는 하이힐이 부드러운 흙바닥에 닿자 조용한 찔퍽 소리가 났다. 도시적인 크림색 정장은 어제 내린 비에 아직 축축한 시골의 진흙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았지만 그녀는 신경 쓰지 않았다. 미나는 느린 걸음으로 마을길을 따라 걷기 시작했다. 늘어선 대나무들이 고개를 숙여 그늘을 들이우고 잎사귀 사이로 불어오는 바람이 바스락거렸다. 참새들이 지저귀고 멀리서는 논두렁 따라 흐르는 작은 도랑에서 물소리가 졸졸 들려왔다. 이 모든 소리들이 마치 오래된 음악처럼 다시 재생되고 있는 듯했다. 기억이 밀려들었다. 미나는 맨발로 이 길을 뛰놀던 여름날 오후들을 떠올렸다. 낡은 슬리퍼에 진흙 묻은 발로 늘 마을 학교에 다니던 마르고 조용한 아이였던 자신. 그녀는 늘 산 너머의 세계를 꿈꿨다. 서울이라는 번화한 도시를 신문 사진에서만 보던 그 세계를. 그리고 결국 아무 말 없이 홀로 떠났었다. 논둥 옆에 멈춰 선 미나는 멀리 바라보았다. 벼 냄새를 실은 바람이 불어와 가슴이 먹먹해졌다. 내가 이곳에 마지막으로 왔던 게 언제였더라? 그녀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그 순간 갑작스러운 돌풍이 불어와 발밑의 흙을 미끄럽게 만들었다. 균형을 잃은 미나는 반응할 틈도 없이 도랑으로 고꾸라졌고 돌에 머리를 부딪히는 묵직한 소리와 함께 세상이 검게 꺼졌다. 근처 도랑가에서는 12살 소년 박지훈이 허름한 플라스틱 바구니를 허리에 차고 풀숲에서 달팽이를 잡고 있었다. 작고 미끄러운 달팽이들이었지만 지훈의 빠른 손놀림과 예리한 눈은 허투루 움직이지 않았다. 지훈은 청와리에서 태어나 자란 아이였다. 3살 때 건설 현장 사고로 아버지를 잃고 어머니 순자는 품팔이와 새벽 시장 일, 마을의 빨래일을 전전하며 혼자 아들을 키워왔다. 그럼에도 두 모자는 항상 밝고 다정하게 살아왔다. 매일 새벽마다 지호는 엄마를 돕기 위해 달팽이를 잡거나 개구리를 찾거나 숲 가장자리에서 약초를 따곤 했다. 그것은 그에게 있어 즐거움이자 집안의 남자 로서의 책임이었다. 그때
지우는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 퍽 하는 무거운 소리, 그리고 물 튀는 소리. 귀를 기울였지만 다시 들리지 않았다. 대신 흐르는 물소리 속에 무언가 휘적거리는 듯한 미세한 소리가 섞여 있었다. 지우는 바구니를 내려놓고 조심스럽게 소리가 난 방향으로 다가갔다. 몇 발자국 뒤, 그는 깜짝 놀라 발을 멈췄다. 도랑 속에는 한 여자가 쓰러져 있었다. 얼굴은 흙과 물에 뒤덮였고 머리카락은 젖어 얼굴에 붙어 있었다. 구두 한 짝은 벗겨진 채 옆에 나뒹굴고 있었다. 지우는 당황한 목소리로 외쳤다. 아주머니, 괜찮으세요? 하지만 아무 대답도 없었다. 그는 망설이지 않았다. 달려가서 여자의 어깨를 조심스레 흔들었다. 숨은 아주 미세하게 이어지고 있었지만 이마에는 피가 흐르고 있었다. 지우는 그녀의 머리와 등을 감싸 안고 조심스럽게 도랑 밖으로 끌어올리기 시작했다. 작고 마른 몸이었지만 힘은 부족했다. 진흙은 미끄러웠고 팔과 무릎은 벌써 긁혀 피가 맺혔다. 그러나 지우는 포기하지 않았다. 마침내 그는 여자를 도랑 밖 오래된 느티나무 아래까지 끌어올렸다. 물병을 꺼내 손수건을 적신 후 피와 진흙으로 얼룩진 얼굴을 닦아주었다. 잠시 후 여자는 천천히 눈을 떴다. 그녀는 아련한 시선으로 아이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까무잡잡한 피부, 이마에 맺힌 땀방울, 걱정스런 미소가 보였다. 정신 드세요? 걱정 마세요. 우리 집에 모셔다 드릴게요. 엄마가 약초를 다룰 줄 아세요. 여자는 아직 말을 하지 못했고 다시 눈을 감았다. 지우는 망설이지 않았다. 그녀보다 한 뼘 이상 큰 여자의 몸을 등에 업고 흙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다. 땀은 등줄기를 타고 흐르고 손은 따끔하게 아팠지만 그의 눈빛은 단단했다. 박지훈의 집은 마을 끝 개울 옆에 위치한 작은 한옥이었다. 마당에서는 어머니 순자가 빨래를 헹구고 있었고 저 멀리서 아들이 무언가를 업고 오는 모습을 보자 그녀는 깜짝 놀라 허둥지둥 달려왔다. 지훈아. 누구냐 그분은? 무슨 일이야? 엄마. 논두렁 옆에서 쓰러져 계셨어요. 일단 집으로 데려왔어요. 모자는 함께 여자를 안방의 나무 침상에 눕혔다. 순자는 곧장 약초를 다리기 시작했고 따뜻한 물로 얼굴과 팔을 닦아내며 상처 부위를 살폈다. 그녀는 어머니에게 배운 전통 방식으로 정성껏 약차를 끓였다. 작고 소박한 집 안에는 약초 냄새와 마른 풀향, 부엌에서 끓는 물소리가 어우러졌다. 아무것도 화려하지 않지만 이상하게도 따뜻함이 가득했다. 해질 무렵 석가래에 이끼 낀 기와지붕 위로 노을이 부드럽게 드리웠다. 창문이 반쯤 열린 방 안, 솔향 가득한 나무 바닥 위의 작은 침대에서 윤미나는 조용히 눈을 떴다. 공기 중에 은은하게 퍼지는 약초향이 낯설면서도 어딘가 익숙하게 느껴졌다. 거친 나무로 된 천장, 벽에 걸린 낡은 종이 달력, 손글씨로 적힌 수학 일정. 그녀는 조심스럽게 머리를 움직였고 이마 쪽에 단단히 감긴 거즈를 느꼈다. 그때 문틈에서 익숙한 소년의 얼굴이 나타났다. 아이는 고개를 숙이며 조심스럽게 말했다. 정신 드셨어요? 저는 박지훈이에요. 엄마가 그러시길 크게 다친 건 아니래요. 며칠 푹 쉬시면 괜찮을 거라고. 미나는 힘없이 웃으며 겨우 말을 이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별 말씀을요. 누가 도움이 필요하면 그냥 도와야죠. 지우는 머리를 극적이며 수줍게 웃었다. 그때 중년의 여성이 따뜻한 죽 한 그릇을 들고 들어왔다. 수수한 밤색 한복을 입고 머리를 단정하게 틀어 올린 그녀는 다정한 눈빛으로 미나를 바라보았다.
속이 허하실 텐데 이 죽이라도 드셔보세요. 기운 차리셔야죠. 제가 폐를 끼쳤네요. 미나는 어색하게 몸을 일으키며 말했다. 무슨 말씀이세요? 사람이라면 서로 도와야죠. 우리 지훈이가 못 보고 지나쳤으면 어쩔 뻔했어요. 미나는 조심스레 앉아 두 모자가 마룻바닥에 펴놓은 돗자리 위에 앉는 모습을 바라보았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따뜻한 죽 냄새가 묘하게 코끝을 찡하게 했다. 여자가 자신을 소개했다. 전 박순자라고 해요. 두 식구뿐이라 별건 없지만 초라한 집밥이니 맛없어도 양해해 주세요. 미나는 고개 숙여 감사 인사를 하며 다시 지훈을 바라보았다. 아이는 햇빛에 그을린 얼굴, 군데군데 상처가 있는 손을 가졌지만 눈빛은 맑고 진심이 담겨 있었다. 이상하게도 처음 보는 아인데도 이상하게 믿음이 갔다. 혹시 너 혼자 나를 여기까지 업어온 거니? 네, 쌀자루보다 가볍던 거려. 지훈은 장난스럽게 웃더니 이어서 말했다. 저 원래 엄마 짐도 자주 들어드려서 이젠 익숙해요. 어쩐지 그 말이 미나의 가슴에 뭔가 걸렸다. 세계 정상급 CEO들과 회의실을 넘나들며 커리어를 쌓아온 자신이 지금은 한 시골 소년 앞에서 작은 존재로 느껴졌다. 그날 저녁, 해가 산 너머로 지고 미나는 순자와 함께 마루에 앉아 있었다. 둘은 날씨와 작황, 떨어진 쌀값 이야기 등을 나누었다. 순자는 말했다. 배운 건 없지만 아이한테만큼은 바르게 살라고 가르쳤어요. 남의 것에 손대지 말고 남한테 의지하려 들지 말라고요. 가난해도 마음만은 곱게 살아야죠. 미나는 부엌에서 감자를 깎고 있는 지훈을 바라보았다. 땀에 젖은 얼굴, 정직한 눈빛. 문득 12살 때의 자신이 떠올랐다. 작은 방에서 간장에 밥을 비벼 먹던 소녀. 그때도 그녀는 세상이란 것을 막연히 꿈꾸고 있었다. 그날 밤, 마을 전체가 잠든 시간. 미나는 헝겊 이불 위에서 뒤척이며 잠을 이루지 못했다. 대나무 숲 너머에서 들려오는 풀벌레 소리, 틈 사이로 비치는 초승달빛. 모든 것이 낯설지만 그리운 밤이었다. 그녀는 속으로 생각했다. 그때 버스 기사 아저씨가 헌책 몇 권을 안 줬더라면 오늘의 미나가 있을 수 있었을까? 천장을 바라보다가 그녀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내가 받았던 것을 이제는 돌려줘야 하지 않을까? 시선은 방 한켠, 책상에 엎드린 채 잠든 지훈에게로 향했다. 희미한 등잔불 아래 낡은 공책에 삐뚤빼뚤한 글씨가 빼곡히 적혀 있었다. 미나는 조용히 웃었다. 어쩌면 오늘의 이 사고, 이 만남도 운명의 장난일지 모른다. 그리고 내일 모든 것이 바뀔 수 있을지도 모른다. 다음 날 아침, 햇살이 창살 사이로 들어와 방 안을 부드럽게 비추자 공기 중의 먼지들이 춤을 추듯 떠올랐다. 멀리서 들려오는 닭 울음소리, 우물가에서 졸졸 흐르는 물소리, 마당을 쓸고 있는 빗자루 소리, 옆집에서 울려 퍼지는 밥 먹자는 어머니의 목소리까지 청아리 시골 마을의 하루가 그렇게 시작되었다. 윤미나는 몸을 일으키며 어제와는 달리 한결 개운한 느낌을 받았다. 상처는 덜 욱신거렸고 머리도 맑아진 것 같다. 그녀는 조용히 이불을 정리하고 마루로 나섰다. 순자는 이미 아궁이 앞에서 장작불을 피우고 있었다. 좋은 아침이에요, 아주머니. 미나가 조심스럽게 인사를 건넸다. 순자가 돌아보며 웃었다. 이렇게 일찍 일어나시다니. 몸 상태는 좀 어떠세요? 훨씬 좋아졌어요. 아주머니와 지훈이 덕분이에요. 순자는 논두렁 쪽을 가리켰다. 그 녀석, 새벽부터 달팽이 잡으러 나갔어요.
오늘은 더 많이 잡아다가 시장에 내다 팔겠다고 하더라고요. 미나는 대문 밖의 들판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여전히 변하지 않은 풍경에 금간 물항아리, 푸른 감이 열린 감나무, 오래된 담벼락에 낀 이끼. 아이러니컬하게도 그녀는 그토록 화려했던 무대와 수천억 원의 계약서 속에서는 느껴보지 못했던 진심 어린 울림을 이곳에서 느끼고 있었다. 잠시 후 햇살에 얼굴이 벌겋게 된 지훈이 달팽이 가득 담긴 바구니를 들고 돌아왔다. 손을 깨끗이 씻은 후 미나는 그를 마루로 불렀다. 지훈아, 어제 내가 의사가 되고 싶다고 했던 말. 진심이니? 지훈은 깜짝 놀란 듯 고개를 갸웃했다. 예. 그냥 꿈일 뿐이에요. 현실은 좀 어렵죠. 왜 어렵다고 생각해? 엄마가 그러시길 공부하려면 돈이 많이 든대요. 고등학교까지만 다닐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러셨어요. 지훈의 목소리에는 원망도, 분노도 없었다. 그저 조용한 체념, 마치 어릴 적부터 익숙했던 현실을 담담히 받아들이는 듯했다. 미나는 말을 잇지 못했다. 마치 자신과 소년 사이에 투명한 거울이 세워진 듯한 기분이었다. 그녀는 수많은 회의실에서 글로벌 투자자들과 협상하며 오직 능력과 전략만이 세상을 바꾼다고 믿었다. 그러나 지금 그 모든 것을 이 작은 마을 소년 앞에서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 지훈아, 너 혹시 알았니? 나도 너처럼 시골에서 가난하게 자랐단다. 지훈은 눈을 동그랗게 떴다. 나도 한때 책 한 권 살 돈이 없어서 중간에 학교를 그만둘 뻔했어. 근데 누군가가 이유 없이 나를 믿어줬어. 그 사람이 아니었으면 지금의 나는 없었을 거야. 그리고 지금의 나는 내가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믿어. 그날 저녁, 미나는 서울로 돌아가는 길에 곧장 집으로 향하지 않았다. 그녀는 기사에게 한강 근처에서 잠시 정차해달라고 부탁했다. 차창을 열자 강바람이 강하게 불어와 긴 머리카락을 흩날렸다. 그녀의 눈에는 온통 하나의 얼굴만 떠올랐다. 박지훈. 다음 날 아침, 미나는 가장 신뢰하는 비서 이서진을 호출했다. 이서진은 12년 전, 미나가 강남의 작은 사무실에서 첫 회사를 창업할 때부터 함께한 사람이었다. 서진 씨, 강원도 청와리에 다시 다녀와 주세요. 박지훈이라는 아이가 있어요. 그 아이와 그 어머니의 상황을 가능한 한 자세히 조사해 주세요. 아주 꼼꼼하게요. 이서진은 이유를 묻지 않았다. 단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내일 아침에 출발하겠습니다. 3일 후, 미나의 책상 위에는 A4 서류철이 한 뭉치 놓였다. 조사 보고서에는 박지훈 가족이 기초생활수급자이며 주수입원은 품팔이와 일용직 노동뿐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순자는 의료보험도 없었고 지훈은 항상 중고 교과서를 사용했으며 사교육은 전혀 받은 적이 없었다. 하지만 성적은 항상 반 1등. 단 한 번도 놓친 적이 없었다. 마지막 페이지까지 읽은 미나는 조용히 서류를 내려놓았다. 그녀의 눈빛은 결심으로 단단히 빛나고 있었다. 서진 씨, 이번 주말에 청와리로 갑시다. 이번엔 단지 감사 인사만 하러 가는 게 아니에요. 그 주말, 검은 SUV는 다시 청와리 마을 어귀의 모습을 드러냈다. 이번에는 윤미나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 옆에는 비서 이서진이 있었고, 뒷좌석에는 정성껏 포장된 여러 상자들이 실려 있었다. 박지훈을 위한 새 교복과 참고서, 박순자를 위한 영양제와 먹거리, 그리고 생활 필수품들이 담긴 상자였다. 지훈은 차에서 내리는 미나를 보자마자 눈이 반짝이며 달려왔다. 정말 오셨어요? 약속했잖니. 미나는 미소 지으며 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약속은 지켜야 하니까. 순자는 앞치마를 허둥지둥 벗으며 마당으로 나왔다. 미나 씨, 저희는 이렇게 갑자기 찾아오시면 드릴 것도 없는데. 괜찮아요, 아주머니. 전 빈손으로 온 게 아니에요. 미나는 부드럽게 말했다. 오히려 약속을 지키러 왔죠. 그날 오후, 따뜻한 보리차가 식탁 위에 놓이고, 세 사람은 나무 의자에 앉아 조용히 마주했다. 미나는 말투는 온화했지만, 어조에는 단호함이 담겨 있었다. 저는 지훈이의 학업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싶습니다. 책값, 수업료, 기숙사 비용, 생활비까지 모두 포함해서요. 게다가 지훈이를 서울로 데려가 좀 더 나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해주고 싶습니다. 방 안은 잠시 조용해졌다. 순자는 당황스러운 눈으로 미나를 바라보다가 다시 지훈에게 시선을 돌렸다. 그녀의 눈엔 감동과 불안이 동시에 담겨 있었다. 그런데 너무 과분하지 않을까요? 저희 같은 집이 뭘 어떻게? 아니에요, 아주머니. 저는 지훈이를 믿어요. 미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지금까지 아이에게 가르쳐 오신 게 그 어떤 교육보다 훌륭해요. 지훈은 고개를 푹 숙였다. 손가락을 꼬집듯이 움켜쥐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정말 제가 그런 자격이 있을까요? 미나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그의 눈높이에 맞춰 무릎을 꿇었다. 두 손을 그의 어깨 위에 얹고 천천히 말을 이었다. 지훈아, 넌 나를 구했어. 내가 가장 약했던 순간에 내가 손을 내밀었지. 난 너를 동정해서 돕는 게 아니야. 나는 내가 그럴 자격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돕는 거야. 그날 해질 무렵, 미나가 떠날 준비를 하자 순자는 문 앞까지 따라 나왔다. 그녀는 두 손에 조그마한 보자기 꾸러미를 들고 있었다. 달걀 몇 개와 말린 약초 뿌리. 이건 별건 아니지만 꼭 가져가세요. 저희 모자의 마음이에요. 미나는 깊이 고개를 숙였다. 이 은혜 잊지 않을게요. 지훈이를 위해 최선을 다할게요. 서울로 돌아오는 차 안, 미나는 아무 말 없이 차창 밖 들판을 바라보았다. 황금빛 물결치는 논을 바라보며 그녀는 문득 생각했다. 이제 막 뿌려진 그 씨앗이 언젠가는 싹을 틔우고 언젠가는 꽃을 피우리라는 걸. 며칠 뒤, 지훈은 거울 앞에 서 있었다. 낯선 셔츠와 바지를 입은 모습이 아직은 익숙하지 않았다. 흰 셔츠에 약간 큰 바지, 새 운동화까지 모두 새 것이었다. 엄마! 나 이상하지 않아, 지훈이 쑥스레 말했다. 이상할 리가. 맨날 사촌 형 옷만 입던 내가 오늘은 도시 학생처럼 보이네. 순자는 웃으며 말했다. 그녀의 눈엔 기쁨과 아쉬움이 뒤섞여 있었다. 작은 방은 말끔히 정리되어 있었고 책상 위에는 오래된 교과서와 공책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그것들은 이별을 준비하는 마을 소년의 소중한 흔적들이었다. 마당에 SUV가 조용히 멈춰섰고 미나와 이서진이 함께 내렸다. 짐칸에는 단출한 여행 가방과 새 책 가방, 그리고 다시 한번 준비한 선물 꾸러미들이 담겨 있었다. 지훈이 문 앞에 서 있는 모습을 본 미나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더 이상 논두렁에서 지늘게 젖은 소년이 아니라 새로운 여정을 시작할 준비를 마친 한 명의 학생이 눈앞에 있었다. 준비됐니, 지훈아? 그녀가 물었다. 네. 근데 좀 떨려요. 처음이니까 당연하지. 나도 서울 처음 갔을 땐 버스에서 못 내릴 만큼 떨었단다. 순자는 아들의 옷깃을 매만지고 가방끈을 다시 조여주었다. 그녀의 손은 조금씩 떨리고 있었다. 지훈아, 엄마가 한 말. 기억하지? 응, 어디서든, 어떻게 살아도.
마음만은 바르게 살아야 한다고. 그래, 내가 자랑스러운 내 아들이라는 걸 잊지 마. 둘은 아무 말 없이 껴안았다. 바람이 불어와 기와 지붕을 스치고 들판의 냄새를 실어왔다. 그 바람에는 눈물의 짠맛도 섞여 있었다. 차 안에서 미나는 지훈 옆에 앉았다. 조금이라도 긴장을 덜어주고 싶었다. 가서 제일 먼저 배우고 싶은 과목은 뭐니? 생물이요. 나중에 의과대학 가려면 생물을 잘해야 하니까. 그런데 수학이랑 영어는 좀 자신 없어요.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없어.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고 계속하는 거야. 지우는 그녀를 바라보며 조용히 웃었다.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다. 서울에 도착했을 때 지우는 눈을 휘둥그레 뜨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빌딩들은 하늘을 찌를 듯 높았고 도로는 자동차들로 가득했다. 네온 사인은 해가 지기도 전에 도시를 환하게 밝히고 있었다. 와, 진짜 도시네요. 우리 동네랑은 완전 달라요. 곧 익숙해질 거야. 서울은 시끄럽지만 새로운 시작을 위한 도시야. 내가 마음만 먹는다면 여긴 뭐든 가능해. 미나가 마련한 아파트는 조용한 주택단지 안에 있었다. 경비가 상주하고 공용 정원도 있었다. 방은 작지만 필요한 것이 모두 갖춰져 있었고 저녁마다 식사를 챙겨줄 도우미도 따로 있었다. 지우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왔다. 그는 새 책상을 손끝으로 쓸어보고 비어있는 책장에 손을 대보며 말했다. 여기가 진짜 제 방인가요? 그래, 당분간은. 이곳에서 너만의 공간을 만들길 바란다. 내가 할 일은 오직 하나, 열심히 공부하는 것뿐이야. 소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정말 감사해요. 고마워할 필요 없어. 이 기회를 진심으로 받아들이면 돼. 너는 그럴 자격이 있어. 서울의 봄은 느리게 찾아왔다. 미래국제학교 정문 앞 벚나무 가지에는 조심스레 피어난 새싹이 바람에 살랑이고 있었다. 박지호는 그 아래에 서서 평소처럼 두유팩을 손에 들고 있었다. 이제는 논두렁에서 달팽이를 잡던 시골 소년이 아니라 반듯한 교복에 회색 백팩을 맨 이 학교의 정식 학생이었다. 서울 생활은 어느덧 3달째. 처음엔 모든 게 낯설고 버거웠지만 이제는 아침에 혼자 일어나 친구를 개고 준비된 간단한 아침을 먹고 지하철을 타고 학교에 가는 일상도 익숙해졌다. 집을 그리워할 여유조차 없을 만큼 매일매일은 공부로 가득했다. 미래국제학교는 그가 상상하던 어떤 학교와도 달랐다. 단순히 수업만 듣는 것이 아니라 프레젠테이션, 팀 프로젝트, 토론, 그리고 방과 후에는 로봇공학, 코딩, 영어 아카데믹 등 수많은 선택 수업이 기다리고 있었다. 지우는 처음엔 마치 폭풍에 휩쓸린 듯 정신을 차릴 수 없었다. 수업 내용은 어렵고 친구들의 말은 빠르며 온라인 학습 플랫폼조차 생소했다. 어느 날 그는 도서관 컴퓨터 앞에 멍하니 앉아 있었다. 과제를 시스템에 어떻게 제출하는지도 몰라 당황하던 중 같은 반 여학생 하나가 스쳐 지나가며 말했다. 질문 안 해? 아, 맞다. 넌 특례 입학생이지? 그 말은 얼음처럼 가슴을 파고들었다. 지우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다. 밤이면 도시의 불빛 아래에서 그는 여전히 책상 앞에 앉아 있었다. 교과서를 정독하고 잘 이해되지 않는 개념은 인터넷과 사전을 총동원해 메모했다. 영어 단어 옆에 발음을 쓰고 틀린 문제는 반복해 풀며 스스로 테스트했다. 하루를 마무리할 때마다 공책에 꼭 한 줄을 적었다. 오늘 나는 무엇을 배웠는가? 그 습관은 미나에게 배운 것이었다. 일요일 밤이면 미나는 꼭 영상통화를 걸어왔다.
그녀는 점수를 묻기보다는 이렇게 물었다. 지훈아, 잘 지내니? 힘든 건 없고? 조금 피곤하지만. 괜찮아요. 잘하고 있어요. 좋아. 하지만 기억해, 열심히는 스스로를 무너뜨리라는 말이 아니야. 오래 가려면 자신을 아끼는 것도 중요해. 그녀의 말투는 늘 조용했지만 이상하게도 큰 동기부여가 되었다. 미나는 아이를 다그치지 않았고 안쓰러워하지도 않았다. 대신 그는 지훈이 자라날 존재라는 믿음을 한결같이 품고 있었다. 어느 월요일 아침, 수학 시험 시간. 옆자리 학생이 연필을 깜빡 잊은 것을 본 지훈은 망설임 없이 자신의 연필을 내밀었다. 시험이 끝난 후 그 학생은 조용히 말했다. 고마워, 박지훈이지? 이렇게 친절한 애 보기 쉽지 않네. 단순한 말이었지만 지훈에게는 큰 변화의 신호처럼 느껴졌다. 점점 주변의 시선이 부드러워지고 쉬는 시간에 말을 걸어오는 친구도 생겼다. 선생님들도 점차 그를 이름으로 불렀고 도서관도 더 이상 낯선 공간이 아니었다. 중간고사 직후 학교는 학부모 간담회를 열었다. 미나는 평소처럼 정갈한 정장을 입고 교사 회의실에 도착했다. 조용히 자리에 앉은 그녀는 교장 김 선생이 꺼낸 말을 듣고 미소 지었다. 박지훈 학생은 출발선이 결코 유리한 아이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노력과 집중력은 놀랍습니다. 잘 이끌어 주신다면 반드시 큰 인물이 될 겁니다. 돌아오는 길, 미나는 차 안에서 말이 없었다. 하지만 아파트 앞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지훈의 어깨를 두드리며 조용히 말했다. 너, 지금 잘 가고 있어. 지훈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마음 한켠에서 오래된 불안이 천천히 사라지고 있었다. 누군가가 자신을 믿어준다는 사실은 그 무엇보다 큰 힘이 되었다. 미래국제학교에서는 중간고사만큼이나 중요한 창의주간이라는 특별활동 기간이 있었다. 책상과 교과서를 잠시 내려놓고 예술, 체육, 봉사, 창의 프로젝트 등으로 학생 개개인의 재능과 감성을 발현시키는 시간이었다. 지훈은 여러 활동 중 자비를 주제로 한 그림 그리기 수업을 선택했다. 미술에 자신이 있는 건 아니었지만 주제를 본 순간 머릿속에 선명하게 떠오른 장면이 있었다. 황금빛 논, 작은 도랑, 그리고 진흙 속에 쓰러진 여인을 업고 걷던 12살의 자신. 지훈은 정성스럽게 연필을 들었다. 화려하거나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그림 속에는 진심이 담겼다. 그녀의 흙 묻은 옷자락, 당황한 아이의 눈빛, 멀리서 퍼지는 붉은 노을. 그것은 단순한 기억이 아닌 인생의 방향을 바꾼 하나의 순간이었다. 작품 심사에서 한 교사는 물었다. 이 그림, 자화상인가요? 네, 그리고 제 인생을 바꾼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 그림은 이번 대회에서 1등을 차지했다. 교내 전통 전시관 한가운데 자비라는 주제로 전시된 그의 그림은 많은 학생들의 발길을 붙들었다. 이번에는 더 이상 지방에서 온 특례생 이야기가 아니었다. 학생들은 가장 감동적인 스토리를 가진 친구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그 주 주말, 미나는 직접 아파트를 방문했다. 지호는 깔끔하게 정리된 책상 위에 교복을 개어놓고 운동화를 닦고 있었다. 그 모습 하나하나가 그가 얼마나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었다. 미나가 조용히 물었다. 요즘 생활은 마음에 들어? 지호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네, 감사하지만 동시에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기회를 얻었으니까 더는 물러설 수 없어요. 식당 옆에는 지훈이 직접 만든 액자가 있었다. 그 안엔 수상한 그림이 소박한 나무틀에 담겨 있었다.
미나는 그 그림을 보며 마음 한켠이 뭉클해졌다. 지훈아, 넌 내 이야기만 그린 게 아니야.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까지 전한 거야. 그리고 그 중엔 나도 있어. 지호는 고개를 숙이며 조심스럽게 속마음을 꺼냈다. 사실 저도 그날 이후로 달라졌어요. 그전엔 내가 뭘 할 수 있을지조차 몰랐거든요. 근데 선생님이 그 문을 열어주셨어요. 미나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난 그냥 문만 열었어. 그걸 지나간 건 너야. 봄방학이 끝나고 새 학기가 시작되자 학교 분위기는 한층 활기를 띠었다. 고학년 학생들은 각종 대회 준비로 분주했고 국제 프로그램 참가자를 뽑기 위한 내부 선발이 시작되었다. 어느 날 담임 선생님이 지훈을 불렀다. 지훈아, 널 아시아 청소년 교류 프로그램 참가 후보로 추천했단다.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이번 프로그램은 꽤 의미 있는 행사야. 지훈은 말을 잇지 못했다. 정말 제가요? 학업 성취도, 사회성, 타인에 대한 긍정적 영향력. 다방면에서 내가 충분히 자격이 있어. 그날 밤 지훈은 영상통화로 미나에게 소식을 전했다. 다만 얼굴엔 여전히 걱정이 묻어 있었다. 선생님. 근데 전 아직 외국 나가본 적도 없고 영어도 부족하고 자신이 없어요. 미나는 화면 너머에서 그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지훈아, 서울에 처음 올 때도 똑같이 말했었지? 그런데 넌 여기까지 왔잖아. 넌 항상 내가 두려워하는 걸 넘어섰어. 그 용기면 충분해. 지훈은 입술을 꼭 다물었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갈게요. 절대 실망시키지 않을게요. 그로부터 한 달 뒤, 지훈은 싱가포르 창이 국제공항에 첫 발을 내디뎠다. 이국적인 꽃향기와 따뜻한 공기가 그를 맞았다. 12개국에서 온 청소년들이 함께 생활하며 환경과 교육과 기술을 주제로 토론과 봉사활동을 펼치는 3주간의 일정이 시작되었다. 처음 며칠간은 여전히 주춤했다. 말이 잘 통하지 않을까 걱정도 많았다. 하지만 어느 조별 발표 시간, 조원들이 아이디어가 없다고 망설이자 지훈은 조용히 말했다. 저는 청알이라는 작은 마을에서 자랐어요. 거긴 돈은 없지만 서로 채소도 나눠 먹고 병나면 약초도 나눠요. 그게 제가 배운 공동체예요. 그 말에 팀원들의 눈빛이 달라졌다. 한 태국 학생은 그의 등을 두드리며 말했다. 내 이야기 정말 감동적이야. 한 인도 학생은 이렇게 말했다. 너는 한국만 대표하는 게 아니야. 포기하지 않는 모든 사람을 대표하고 있어. 지호는 그제야 자신이 보내진 사람이 아니라 선택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미래국제학교 대강당. 따뜻한 노란 조명이 무대 위를 비추고 수백 명의 학생, 교사, 학부모들이 조용히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무대 위로 한 명씩 올라가 지속 가능한 공동체를 위한 해결책이라는 주제로 중간 프로젝트 발표가 이어졌다. 박지훈, 이제 중학교 3학년. 그는 몇 주 동안 정성껏 준비한 발표를 위해 무대 뒤 대기실에 앉아 있었다. 제목은 농촌 지역의 커뮤니티 의료의 신뢰에서 시작되는 변화. 청아리에서 본 아픈 아이가 병원 대신 약초로 열을 내리는 현실, 병원 하나 없는 시골의 현실을 떠올리며 그는 이 주제를 선택했다. 다음 발표는 박지훈 학생입니다. 무대 위로 오르라는 사회자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울려 퍼졌다. 지훈은 손에 들고 있던 원고를 꼭 쥐었다. 준비한 수십 번의 연습. 타이밍에 맞춰 나올 슬라이드들. 암기한 문장.
하지만 막상 발을 무대에 올리자 그의 머리는 하얘졌다. 스포트라이트가 이마를 뜨겁게 비췄고 수백 쌍의 눈이 그를 향했다. 마이크를 쥔 손이 떨렸다. 화면 뒤로 스쳐 지나가는 발표 자료. 앞은 까마득했다. 객석에서 누군가 조용히 웃었다. 덜덜 떨고 있네. 의사 되겠다더니 말도 못하네? 그 속삭임은 칼처럼 날카롭게 꽂혔다. 지호는 침을 삼켰다. 목이 말랐고 입이 열리지 않았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단 한마디를 남겼다. 죄송합니다. 발표를 포기하겠습니다. 정적. 그는 천천히 무대를 내려왔다. 뒤통수가 따가웠다. 등에서는 땀이 흘렀다. 그날은 그렇게 무너졌다. 그날 밤, 지호는 자신의 방 불을 끄고 침대에 앉아 있었다. 휴대폰은 조용했다. 그는 조용히 담요를 덮고 눈을 감았다. 세상이 자신을 비웃는 것 같다. 다 틀렸어. 내가 뭘 할 수 있지? 그때 폰이 진동했다. 윤미나라는 이름이 화면에 떴다. 그는 망설이다가 열어봤다. 담임 선생님에게 얘기 들었어. 괜찮니? 지호는 답장을 쓰려다 말고 가만히 있었다. 곧이어 두 번째 메시지가 도착했다. 실망하지 않아. 하지만 부탁 하나만 할게. 지금은 너 자신을 너무 혼내지 말아줘. 그리고 마지막 한 줄. 누구나 무대에 서는 건 처음엔 무서워. 하지만 그 무대 위로 다시 올라가는 것, 그게 진짜 용기야. 그 문장을 몇 번이고 읽고 또 읽었다. 눈이 뜨거워졌다. 다음 날, 지호는 학교에 가지 않고 시립도서관으로 갔다. 조용한 열람실 한켠에 앉아 노트북을 열었다. 검색창에 쓴 문장. 대중 앞에서 말하는 공포, 어떻게 극복하나? 그날부터 지훈의 새로운 여정이 시작되었다. TED 강연을 반복해서 보고, 말하기 훈련 교재를 빌려 읽고, 거울 앞에서 문장을 읽고 녹음하고 다시 들었다. 하루에 한 번, 자신을 향해 이렇게 말했다. 나는 말할 수 있다. 나만의 이야기를. 학교가 끝난 뒤, 그는 근처 공원으로 향했다. 연못 옆 벤치에 서서 혼잣말하듯 발표문을 읽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신경 쓰지 않았다. 조용히, 꾸준히. 넘어졌던 무대를 되짚듯 연습을 이어갔다. 어느 날, 연습 중 누군가가 박수를 쳤다. 돌아보니 같은 반 차윤아가 서 있었다. 혹시 발표 연습하는 거야? 응, 다시 한번 무대에 서보고 싶어서. 윤아는 작게 웃으며 손에 든 명함 하나를 내밀었다. 우리 학교 토론 동아리 이번 주에 공개 활동하는데 한번 와보는 건 어때? 지호는 명함을 바라보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뭔가가 시작되고 있었다. 토론 동아리에 들어간 건 지훈에게 또 하나의 전환점이었다. 처음엔 말이 느리고 반박을 받으면 얼어붙었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매주 정기 모임에 빠지지 않고 참석했고 남들보다 배로 준비했다. 몇 달이 지나자 동아리 내에서도 그를 주목하기 시작했다. 이제는 마이크를 잡을 때 손이 떨리지 않았다. 목소리는 또렷하고 눈빛은 상대를 똑바로 응시했다. 말은 단순히 논리가 아니라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했다. 1년 후 정교 토론 대회가 열렸다. 지호는 팀장으로서 참가해 팀을 이끌고 준우승을 차지했다. 무대 위에서 수상 소감을 말하는 순간 그는 관객을 향해 고개를 숙였다. 1년 전 저는 여기에서 단 한마디도 못하고 무대를 내려왔습니다. 오늘 저는 그 무대에 다시 올라왔습니다.
왜냐하면 두려움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걸 믿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박수가 쏟아졌다. 그리고 그 박수 속 객석맨 뒤에 조용히 앉아있던 미나는 눈시울을 붉혔다. 그녀는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자부심으로 눈물을 흘렸다. 지호는 이후에도 활발히 활동했다. MC로 교내 행사에 참여하고 발표에 어려움을 느끼는 친구들을 도와 스피치 멘토링도 진행했다. 아이들이 자신감을 되찾아가는 모습을 보며 그는 과거의 자신을 떠올렸다. 그리고 또 하나의 기회가 그에게 다가왔다. 학교 공고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아시아 청소년 교류 프로그램 싱가포르 파견 대표 선발. 모집 인원 3명. 제출 서류, 성적표, 자기소개서, 영어 인터뷰. 미나는 기사 링크를 보내며 단 하나의 문장을 덧붙였다. 지훈아, 한 걸음 더 내딛어 볼래? 그는 망설이지 않았다. 네, 꼭 해볼게요. 그날부터 또 다른 반복이 시작되었다. 새벽엔 영어 단어 암기, 낮엔 수업, 밤엔 기사와 논문을 읽고 스피킹 연습. 그는 팟캐스트를 들으며 발음을 교정했고 외국인 화상회화 그룹에 참여해 생생한 영어를 익혔다. 자기소개서 주제는 다음과 같았다. 당신을 세계 시민으로 이끄는 가치는 무엇인가? 지호는 3번, 4번 원고를 찢었다. 그리고 마침내 단 하나의 장면으로 시작했다. 저는 진흙밭에서 쓰러진 여인을 업고 걸었습니다. 그녀가 누구인지 몰랐지만 도와야 한다는 생각 하나로 움직였습니다. 그 순간부터 저는 믿게 되었습니다. 진심 어린 선의가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이렇게 마무리했다. 좋은 의사는 몸만 고치는 사람이 아닙니다. 믿음을 회복시켜야 합니다. 그 길은 제 안의 작은 용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배우는 중입니다. 하지만 절대 멈추지 않을 겁니다. 인터뷰 당일, 그는 흰 셔츠에 미래학교 배지를 달고 연세대학교 국제홀 면접실에 들어섰다. 영어와 한국어로 진행되는 심층 질문 속에서 그는 자신의 이야기를 숨기지 않았다. 치유하는 믿음이란 너에게 어떤 의미냐? 영어 면접관의 질문. 가난하거나 외면받고 자란 사람은 쉽게 세상을 믿지 않게 됩니다. 그들에게 다시 믿게 만드는 사람. 저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면접관들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사흘 후, 메일이 도착했다. 제목, 합격 축하드립니다. 박지훈 학생, 아시아 3인 대표로 선발. 그날, 지훈은 아무 말 없이 메일을 들여다보다 곧장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다. 엄마, 나 싱가포르에 또 가게 됐어. 이번엔 놀러 가거나 견학이 아니야. 대한민국 대표로 가는 거야. 두 번째 싱가포르. 이번엔 지훈의 마음가짐도 달랐다. 한 아이의 도전이 아닌 한 청년의 목적이었다. 그는 모의 운회의에 참여했고 환경과 교육을 주제로 국제 토론을 펼쳤다. 토론 실력은 뛰어난 편은 아니었지만 그의 이야기는 모두의 가슴을 울렸다. 마음에서 온 말이란 건 그런 것이다. 특히 마지막 행사의 하우트톡 시간. 각국 대표들이 자신의 삶을 진심으로 나누는 자리였다. 지훈은 조용히 무대에 섰다. 처음엔 한국어로 시작했다. 저는 시골에서 자랐고 풀죽과 된장국으로 하루를 버텼습니다. 한때는 말하는 법조차 몰랐지만 지금은 그 말로 누군가를 일으킬 수 있다는 걸 믿습니다. 그는 영어로 이어갔다. Kindness is not weakness. It's the seed of every strong person I've met. 강당 전체가 기립박수로 뒤덮였다. 그날 밤, 지호는 미나에게 영상을 보내며 짧게 말했다.
선생님이 내게 열어준 그 문. 지금은 수많은 아이들이 지나갈 수 있게 열려 있어요. 여름이 깊어가던 어느 날, 지우는 오랜만에 청아리를 찾았다. 도시에선 쉽게 들을 수 없는 매미 소리, 황토빗길, 바람에 스치는 콩잎 냄새가 낯설지 않았다. 이곳은 여전히 그대로였다. 하지만 그가 다시 돌아온 이유는 단순한 향수 때문이 아니었다. 지우는 읍내 보건소에서 봉사활동을 신청했다. 마을 어르신들에게 기초 건강검진을 해드리고 복약 지도와 영양교육을 함께 진행하는 프로그램이었다. 담당 간호사는 지훈을 보며 놀란 눈치였다. 대학생도 아닌데 여름방학 동안 일부러 찾아온 거예요? 네, 여기에 제가 빚을 진 분들이 많거든요. 매일 아침 7시 지호는 간호사들과 함께 이동 진료차에 올라탔다. 좁은 산길을 따라 마을을 돌며 어르신들에게 혈압을 재고 약 봉투에 이름을 써드리고 친절하게 설명해 드렸다. 그 손짓, 말투, 웃음에는 진심이 묻어났다. 그날 오후 지호는 특별히 부탁해서 청아리 경로당으로 향했다. 오래된 함석지붕 아래 낡은 간판이 흔들리고 있었다. 그곳에 계신 분들은 대부분 지훈이 어릴 적 얼굴을 기억하지 못했지만 그는 상관하지 않았다. 혹시 몇 년 전 허리를 다치신 적 있으세요? 응? 나였나? 그때 제가 어깨에 업고 논두길 따라 뛰었어요. 기억 안 나시죠? 아이고, 그 꼬마가 너였어? 지호는 웃으며 조심스레 어르신의 무릎을 마사지했다. 쭈글쭈글한 손이 그의 손등을 덮었다. 참, 사람 됐구나. 그때 널 데려다 놓고 다들 한동안 이야기했지.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몰랐지만 그 아이는 언젠가 다시 올 거다라고. 지호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눈시울을 훔쳤다. 그날 밤 지호는 혼자 동네 뒷산에 올랐다. 달빛 아래 마을이 한눈에 내려다 보였다. 저 멀리 자신이 살던 작은 집, 벽돌 몇 장으로 만든 굴뚝, 비닐이 덧대어진 창문. 주머니에서 접힌 종이 하나를 꺼냈다. 그것은 오래전 미나가 건넨 쪽지였다. 사람은 환경으로 만들어지기도 하지만 진심으로 만들어지기도 해. 그는 종이를 가슴에 눌렀다.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다. 이제야 알겠어요, 선생님. 저는 그 진심 속에서 자라난 사람이에요. 며칠 뒤 봉사활동 마지막 날. 지호는 마을회관에서 작은 건강 강연을 맡았다. 그는 칠판 앞에 서서 또박또박 말했다. 오늘은 약 이야기보다 마음 이야기부터 하려고 합니다. 몸이 아픈 건 약으로 고칠 수 있지만 외로운 마음은 누군가의 손이 필요합니다. 어르신들 중 한 분이 손을 들었다. 그 손이 내 손이란 말이냐? 지호는 잠시 멈췄다가 고개를 숙였다. 그럴 수 있다면? 정말 영광일 것 같아요. 그 순간 누군가가 박수를 쳤다. 곧이어 작은 경로당 안에 따뜻한 박수가 번졌다. 그 박수는 단지 칭찬이 아닌 오래 기다렸던 응답이었다. 내가 돌아올 거라 믿었다는 마을의 속삭임이었다. 그날 저녁 지호는 예전에 살던 집 앞에 조용히 섰다. 벽은 더 낡았고 마당에는 풀이 무성했지만 어릴 적 자신이 묻어둔 돌 하나는 그대로 있었다. 그는 그 돌을 조심스레 들춰보았다. 그 밑에는 녹슨 뚜껑의 양철통이 있었다. 열어보니 안에는 낡은 사진 한 장과 종이접기 하나. 사진 속에는 5살 무렵의 지훈이 웃고 있었다. 누가 찍었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그의 눈빛은 맑았고
입술은 쑥스러운 듯 다물려 있었다. 옆에는 미나가 그려준 듯한 쪽지 하나가 있었다. 지훈아, 넌 어떤 꽃이 될까? 하지만 어떤 꽃이든 내 뿌리는 따뜻한 흙이야. 그걸 잊지 마. 그는 그 자리에 조용히 앉아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저녁 노을이 청아리 하늘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다. 며칠 후 봉사활동을 마치고 서울로 돌아온 지우는 한 가지 결심을 했다. 그는 자신의 이야기를 더 많은 이들과 나누기로 했다. 블로그를 만들고 제목을 붙였다. 따뜻한 흙 위에 피어난 이야기. 그곳에는 자신이 본 청아리의 노인들, 그들이 겪는 의료의 공백, 그리고 자신이 받은 선의에 대한 고백이 하나하나 담겼다. 의외로 많은 이들이 공감했고, 댓글에는 우리 마을도 그래요. 이런 청년이 더 많아졌으면 하는 응원의 메시지가 이어졌다. 지역 언론에서도 연락이 왔다. 인터뷰 한번 가능할까요? 청년 의료 봉사자의 이야기로요. 그는 처음엔 망설였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제가 드러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이야기가 들려지는 게 더 중요하니까요. 인터뷰 기사에는 그의 말이 인용되었다. 어릴 적 누군가가 저를 들어 올려 업어주셨습니다. 이름도 얼굴도 기억나지 않지만 그분이 없었다면 저는 여기 없었을 겁니다. 저는 이제 누군가를 업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 기사 이후 학교에서도 변화가 생겼다. 보건 동아리에서 지역 연계 의료 프로젝트를 제안했고 지우는 자문 역할을 맡았다. 그는 자신이 거쳐 온 길을 학생들에게 나누며 더 나은 공동체를 위한 씨앗을 뿌리기 시작했다. 미나는 그를 조용히 지켜봤다. 어느 날 그녀는 편지 한 통을 남겼다. 지훈아, 넌 누군가의 기억에서 시작된 아이였지만 이제는 누군가의 미래를 시작하는 사람으로 자라났구나. 기억하렴. 꽃은 자라지만 그 뿌리는 늘 흙 속에 있어. 그 흙이 너의 이야기야. 지우는 그 편지를 자신의 방 책상 위에 조심스레 붙였다. 그 옆에는 어린 시절 찍은 사진이 함께 걸렸다. 이제 그는 안다. 자신이 어디서 왔는지, 무엇으로 자라났는지, 그리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가을이 다가오고 있었다. 그는 다시 가방을 들고 천천히 미래를 향해 걸음을 내딛었다. 겨울이 시작되던 12월 첫 주, 미래국제학교 강당에서는 졸업식 리허설이 한창이었다. 학생들이 무대 동선을 익히고 졸업 앨범 촬영과 장면 재연으로 분주한 가운데 지우는 조용히 객석에 앉아 있었다. 그는 이번 졸업식에서 대표 연설을 맡았다. 무대 위 친구들이 장난을 치고 웃는 사이 지훈의 눈은 천장 높은 꽃 조명 사이 어딘가를 바라보고 있었다. 거기엔 아무것도 없었지만 마치 누군가를 기다리는 눈빛이었다. 그날 오후 학교로 한 명의 손님이 도착했다. 겨울 코트를 두르고 손엔 작은 선물 상자를 든 채. 미나였다. 어떻게 오셨어요? 지우는 놀라며 복도 끝에서 달려왔다. 이제 곧 졸업이잖니. 너 연설한다고 해서 응원하러 왔어. 그녀는 작게 웃으며 선물 상자를 건넸다. 이건 내가 싱가포르에서 돌아온 날 이후로 준비해놓고 못 줬던 거야. 지우는 조심스럽게 포장을 열었다. 그 안에는 흰색 청진기와 금박으로 이름이 각인된 명찰이 들어있었다. 박지훈 함께 숨 쉬는 사람. 그는 고개를 숙였다. 눈동자가 흔들렸다. 미나 선생님. 전 아직 의사가 아니에요.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이미 누군가에게는 가장 따뜻한 의사야. 기억하렴. 직함이 아니라
마음이 먼저야. 그날 밤, 그는 청진기를 조용히 책상 위에 올려두고 연설문을 꺼냈다. 하지만 쓰다 지운 흔적만이 반복되었다. 무엇을 말해야 할까? 무엇이 진심일까? 창밖으로 첫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다음 날, 졸업식 날 아침. 강당은 따뜻한 조명과 눈부신 흰 장미들로 장식되어 있었다. 지호는 무대 중앙으로 걸어 나갔다. 손엔 한 장의 종이가 들려 있었지만 그는 그것을 보지 않았다. 안녕하세요. 박지훈입니다. 오늘 저는 한 가지 고백을 하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객석은 조용히 집중했다. 저는 한때 말하지 못하던 아이였습니다. 사람 앞에 서면 입이 굳고 마음은 작아졌습니다. 하지만 누군가의 따뜻한 손 하나가 그 마음을 다시 펼쳐줬습니다. 그는 잠시 숨을 고르고 관중을 바라봤다. 오늘 저는 이 자리에 서 있지만 저 혼자 선 게 아닙니다. 저를 들어 올려준 모든 손들, 저를 안아준 어깨들, 그리고 저를 믿어준 눈빛들이 저와 함께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 순간 미나는 객석 맨 뒤에서 조용히 눈을 감았다. 앞으로 저는 어떤 사람으로 살아갈지 모릅니다. 하지만 단 한 가지는 약속할 수 있습니다. 저 역시 누군가에게 그런 손, 그런 어깨, 그런 눈빛이 되겠습니다. 연설이 끝나자 강당은 뜨거운 박수로 가득 찼다. 도장 선생님은 그에게 특별 상장을 수여하며 말했다. 이 학생은 단지 뛰어난 발표자나 활동가가 아닙니다. 그는 사람을 살리는 말을 아는 사람입니다. 지호는 상장을 받아들고 조용히 말했다. 감사합니다. 이 상은 제 뿌리에게 바칩니다. 그의 눈빛은 미나를 향해 있었다. 졸업식이 끝난 후 운동장 한편에서 작은 축하 파티가 열렸다. 친구들은 사진을 찍고 선생님들과 포옹하며 마지막 인사를 나눴다. 지호는 조용히 건물 옆 벤치에 앉아 있었다. 손에는 미나가 준 청진기와 명찰이 들려 있었다. 그녀가 다가왔다.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네. 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무서울 줄 알았는데 이제는 오히려 설레요. 그래, 그게 성장이라는 거야. 미나는 벤치 옆에 앉으며 창백한 겨울 햇살 아래 손을 내밀었다. 그리고 성장한 사람은 언젠가 다시 시작하는 사람을 도와주는 법이야. 지호는 고개를 숙여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 손은 여전히 따뜻했다. 그날 저녁, 그는 다시 한번 블로그를 열었다. 마지막 글을 쓰기 위해. 이 글을 마지막으로 저는 새로운 여정을 떠납니다. 따뜻한 흙 위에 피어난 이야기는 이제 제 이야기를 넘어 누군가의 이야기가 되길 바랍니다. 언젠가 또 다른 아이가 이 글을 읽고 자기 안에 작고 흔들리던 불씨를 꺼내어 세상을 향해 걸어 나가기를 바랍니다. 나처럼 당신도 괜찮다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그러니 다시 걸어가 주세요. 당신의 뿌리를 잊지 말고. 그는 글을 올린 뒤 조용히 컴퓨터를 닫았다. 바깥엔 눈이 내리고 있었다. 작은 결정들이 어두운 밤을 환히 비추는 듯했다. 며칠 후 그는 연세대학교 의예과 입학식을 준비하며 미나에게 마지막 편지를 썼다. 미나 선생님께 제가 처음 손을 내밀었을 때 그 손을 잡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첫걸음이 선생님 덕분에 가능했고 지금의 걸음은 그 신뢰 덕분에 흔들림 없습니다. 제가 언젠가 환자 앞에 서는 날 그 환자에게도 그런 손이 되어주겠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그리고 편지 아래 그는 조용히 덧붙였다.
당신의 믿음이 만든 사람. 박지훈 올림. 그날 밤, 미나는 편지를 손에 들고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말 없는 웃음과 눈물이 함께 맺혀 있었다. 겨울이 끝나고 봄이 찾아왔다. 그리고 그 봄의 한가운데 하얀 가운을 입고 흰 청진기를 목에 건 한 청년이 천천히 병원 복도를 걸어 나가고 있었다. 그의 걸음은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수많은 이야기들이 담겨 있었다. 그의 손끝에는 언젠가 또 다른 삶의 불씨를 지필 온기가 있었다. 그의 이름은 박지훈. 그리고 그의 뿌리는 따뜻한 흙이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의 작은 울림이 되었길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 누군가의 손길로 자라난 존재이며 그 따뜻한 손길 하나가 삶을 바꾸기도 하죠. 이 이야기를 들으며 떠오른 사람이 있으신가요? 혹은 여러분 마음속에도 그런 기억이 숨어 있나요? 지금 이 순간 그 따뜻함을 다시 꺼내어 안아보셨으면 합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았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마음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따뜻한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요.